지금부터 이제 2부 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토론에서는 이제 발제자분들하고 이제 지정 토론을 맡은 3명이 함께 선생님들께 질의를 먼저 드리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이후에 플로어에서 원하시는 질문들을 좀 받는 걸로 순서를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좀 미리 소개를 한번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토론자 선생님으로는 저희 바로 옆에 계신 임미성 감독님, 저희가 이번에 청주 공예 비엔날레 예술 감독이시고요. 오늘 학술 이 총괄에서 이거 기획해 주셨고, 김정환 관장님과 함께 공동으로 이제 주최하셨지만, 이 기본적인 공예 비엔날레가 가지고 있는 방향이나 고민거리들을 이제 내서 구조를 좀 맞춰 주셨습니다. 그 공생의 도구를 주제로 이제 본전시와 이제 학술 얘기들을 좀 해주실 임미성 감독님 토론자로 모셨고요. 그다음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왼쪽에 이제 허보인 교수님 계신데요. 저희 이제 발제자분들의 그 질의를 이제 맡아주실 겁니다. 근데 저희가 약간은 세팅이 좀 돼 있어요. 고정 질의를 좀 맡아서 했는데요. 임미성 감독님께서는 사실 지금 최공호 선생님께서 부득이 일이 있으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 가셔서 저희가 이제 서면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임미성 감독님께서는 최공호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정현태 교수님 발제에 대한 질의를 해주실 거고, 그다음에 허보윤 선생님께서는 김정화 관장님과 낙원 교수님 발제에 대한 질문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저도 토론자로 참여해 있기 때문에 저도 최공호 선생님과 낙원 선생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될 건데요. 먼저 허보윤 선생님 지금 다 아시죠? 네, 허보윤 선생님만 소개를 조금밖에 안 드려가지고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공예 이론을 담당하시고 있고, 디자인과 공예 분야의 다양한 연구와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허보윤 선생님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고정 지정 질의와 답변을 먼저 순서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공호 선생님께서 저희가 이제 손에 대한 이야기들, 공예를 이제 손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이야기거리들을 꺼내주셨고, 오늘 최공호 선생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저희 낙원 선생님과 굉장히 재미난 많은 얘기들이 오갈 수 있을 텐데 좀 자리에 안 계셔서 너무 아쉬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오늘 손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면서 손이라고 하는 것이 지칭하는 것이 결국 공예라고 하는 영역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저 임미선 감독님께서 최공호 선생님의 손의 시대 손의 문명에 대한 글에 대한 질의를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질의문이 있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과잉의 시대, 기술과 휴머니즘이 균형 잡힌 미래에 대한 희망찬 바람을 담아 최근 전개되고 있는 메이커 운동 및 제작문화 운동과 탈성장주의, 공유경제, 적정기술 등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들을 통해 잃어버린 문명의 감각을 회복하는 행위로서 손노동의 중요성과 문명사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손노동의 가치뿐만 아니라 협력과 공동체 경험으로서 문화적으로 확산되어야 할 문화운동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근대 이후 현대까지 지속되고 있는 테크노크라시와 윤리적 성찰의 문제에 대한 가능성으로서 크리티컬 메이킹에 대해서도 시간이 허락된다면 듣고 싶지만 아쉽게도 오늘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지속될 문명사적 의제의 하나는 기계 부품으로 전락한 인간의 몸에 생각하는 손을 복원하는 일이 될 듯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제작은 재료의 종류가 아니라 인간과 사물, 인간과 인간의 상호 공존과 공생의 가치를 지향하기에 현재의 공예보다 폭이 훨씬 넓다고 지적하시며, 공예도 제한된 범주를 넘어 일상의 사물로의 확장을 제안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일상의 사물에 대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업혁명 이후 대량 생산된 공산품들이 오늘날 그 위치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공예는 최근까지도 그 명칭에서조차 아트 앤 디자인으로 대체되거나 예술로 일컬어지는 미술공예와 디자인으로 대변되는 공산품 사이를 오락가락하며 개념과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씀하신 일상의 사물로서 공예는 디자인과 어떻게 구별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날 미술 공예는 또한 어떻게 재맥락화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최고호 선생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서면으로 남겨주신 내용들을 저희 오가영 그 충주 공예 비엔날레 큐레이터가 사실 이 학술 프로그램들을 지금 다 준비하고 계셨는데요. 좀 대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공호 선생님께서 전달해 주신 답변을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답변을 두 분 선생님의 답변을 함께 주셔가지고 2, 3말씀을 먼저 남겨주셨는데요. 답변에 앞서 질의를 해주신 두 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부득이한 사정으로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주최 측과 청중 여러분께 정중히 양해를 구합니다. 진지하고 핵심을 잘 간파한 질문을 접하면서 공예 분야에 많지 않은 활동가 가운데 열정적인 두 분과 현장에서 교감할 수 있는 소중한 토론의 기회를 놓치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먼저 임민원 선생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예 담당층 다수를 위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제가 말하는 일상의 사물은 공예가 지금까지 해오던 바로 그것을 일컫습니다. 디자인이나 산업 공산품의 분류가 생겨나기 이전부터의 줄곧 수행해 오던 소임이지요. 공예가 변한 것이 아니라 주변이 어수선하게 변했을 따름입니다. 그러니 기계에 잠시 유보했던 본디 소임을 다시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범주입니다. 무턱대고 넓힐 수는 없으나 내 삶이 달라진 만큼 새로이 품어야 할 것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평소의 제 주장대로 공예의 범주를 예술을 넘어 일상의 기물까지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손의 행위 주체성 회복이 인간의 정신과 육체의 균형과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직접 결부된다면 대중에게 공예를 바라보는 역할에만 충실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범위를 스스로 좁힐 이유도 없습니다. 조형 작품은 그것대로의 역할이 있고 쓰임이 요긴한 것은 다수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보람이 있으니까요. 금관에서부터 숟가락까지가 공예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굳이 다른 해석이 끼어들 여지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각기 옳다고 믿는 방향을 향해 소신껏 나아가면 되는 것이지요. 생각이 젊은 공예가들이 보수적인 범주를 뛰어넘어 새로이 펼치는 역동적인 작업을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 뛰어들어 시장 친화적인 작업을 펼치는 작가들의 분투를 적극 지지합니다. 하이테크 기술을 접목하여 스피커를 만들거나 안경과 시계를 제작하는 금속 공예가도 적지 않습니다. 이미 공예가의 영역은 과거보다 크게 확장되었고 매우 바람직하며 더욱 넓어져야 합니다. 공예가 문명과 문화를 이끌며 창조의 주역으로 살아온 시간에 비하면 미술 영역에 속한 시간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장인의 기술은 유용하고 필요한 모든 대상을 포괄합니다. 역할이 인접 분야와 중첩된다고 하여 주춤거릴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디자인도 공예의 몸에서 배태된 것이니까요. 초연결 사회로 바뀐 세상은 다양성의 가치를 향해 가고 있고 통섭과 융합, 사유의 유연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계 지점에서 창의적인 발상이 더욱 활발하게 솟아납니다. 사유의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바꾸면 모든 자잘한 의문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거듭 말하면 공예의 본디 모습은 문명과 문화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세상은 기계로 인해 멸실된 인간의 감각과 행위 주체성의 회복에 필요한 중차대한 소명을 공예에게 시대적 과제로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공예를 미술 안에 올가매려는 것은 코끼리를 새장에 가두려는 심리입니다. 미술에 묶어두기에는 공예의 역할이 크고 할 일도 많다는 것이고 미술의 범주를 넘어 넓은 세상으로 마음껏 확장하자는 것입니다. 미술을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니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암흑상자의 손넣기처럼 일단 용기를 내어 시도하면 이내 익숙해질 것입니다. 세상이 공예를 호출한 적이 또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세요. 공예가 비로소 세상의 중심에 서서 당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가영 큐레이터께서 그 대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좀 간결하게 제가 그냥 그 토론자가 안 계시니 그냥 질문을 드리려고 했지만 어쨌든 질의문을 통해서 선생님께서 답변을 하신 거라서 저도 그냥 읽어서
그냥 간결함보다는 정확하게 의도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손해 시대 손해 문명은 공예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공예의 가치를 상기시키는 중요한 방점으로 손의 회귀에 대한 간절한 바람과 객관적 논거를 통해 이 시대는 손으로 사유하고 손에 의해 행위 주체성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제언에 깊게 공감하게 됩니다. 특히 제작 문화 현장의 실천가 리차드 세넷이나 매튜 B 크로프트, 한나 아렌트와 같은 철학자가 한 목소리로 말하는 손의 가치는 의미심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단순한 손재주의 부활을 넘어 대한 문명의 유효성까지 한껏 확장된 시각을 보인다. 인간의 존재나 생태 환경적 과제와 연동되는 손기술에 관한 논의가 공예의 범주를 넘어선 지 이미 오래되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저는 선생님께 공예의 미래 비전과 존립 방식의 큰 얼개를 제언해 주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한 문명의 유효성까지 확장된 시각에 대한 논의로 어떻게 진입해야 하는지, 그리고 인간의 존재나 생태 환경적 과제와 연동되는 공예의 확장된 존립 방식에 대한 더 깊은 논의가 매우 궁금해졌습니다. 이것이 선생님께 부탁드리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생각하는 손은 리처드 세넷의 만드는 일이 곧 생각의 과정을 단적으로 드러내며 이는 기술자로만 여겨온 장인에 대한 편견을 정면으로 뒤집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숙련된 손의 행위는 곧 사유 행위의 귀결이며 그간 장인에 대한 낮은 평가와 지위를 지적한 것이라 이해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는 손은 행위 주체자의 선취된 세계 이해에 기반해서 무수한 제작 일반의 예술 행위의 공명을 가능하게 하는 열린 개념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즉 손에 의한 제작이란 시를 쓰는 것이나 아름다운 충동작, 금속공예가의 단조나 도예가의 물레차기, 화가의 붓질, 미디어 작가의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도 모두 일어나는 예술의 매우 본질적인 행위성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는 장인의 생각하는 손은 공예라는 커다란 장에 방점을 두고 계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래서 언급하신 것처럼 호모 파베르가 인간의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 고유의 특성에 대해서 과학기술에 의한 다양한 도구 개발이 곧 자연을 파괴하는 폭력적 존재로 이행케 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공감이 되면서도 고민되는 지점이 생깁니다. 즉 생각하는 손과 제작 그리고 도구의 관계에 대해서 그러합니다. 플라톤의 파이드로스에서 나온 문자의 발명에 대한 파르마콘, 즉 약이자 독이 되는 기억의 도구처럼 양가성을 지닌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손의 시대의 회복은 예술의 도구와 제작 전반에서 과학기술과의 융합이나 진화와는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물론 최근 여러 제작 문화 관련한 움직임으로 손에 의한 인류사 회복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쓰는 제작 활동을 통해 공생공락, 탈성장, 회복력, 어소시에이션을 지향하며 궁극적으로 기계와 인간의 공존을 위한 기술과 몸의 앙상블이라는 문명의 지혜를 찾는다라는 언급을 통해 이 시대의 손의 가치가 지향하는 지점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당분간 지속될 문명사의 의제의 하나로 기계부품처럼 전락한 인간의 몸에 생각하는 손을 보관하는 일이 될 듯하다. 따라서 제작은 재료의 종류가 아니라 인간과 사물, 인간과 인간의 상호 공존과 공생의 가치를 지향하기에 현재의 공예보다 폭이 훨씬 넓다고 하시면서 일상의 사물로 확장하는 공예가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며 그렇다면 인간과 사물, 인간과 상호 공존과 공생의 가치를 지향하는 공예의 범주 확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계속해서 박남희 선생님의 질문에 대하여 최공호 선생님의 답변을 대독해드리겠습니다. 네, 박남희 선생님께서는 모두 3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째, 대한문명으로서의 손의 역할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에 한계가 있겠으나 개념만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대의 과학기술의 진보에 힘입어 발명된 첨단 기계는 인간의 신체와 자연환경 모두를 위태롭게 만들었다는 데에 대부분의 철학자나 사회사상가, 심지어 뜻있는 과학자들 다수가 동의합니다. 인류세라는 비판적 개념의 출현이나 목전의 기후위기, 6번째 인류 대멸종의 가능성을 언급한 대목에서는 모골이 송연해지기도 합니다. 근대 문명으로는 인류에게 더 이상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근대 문명이 폐기한 손의 가치가 다시 조명되는 필연적인 연유이지요. 손을 통한 제작 활동은 미래의 직업으로도 주목받지만
창의성을 자극하고 보람과 행복감, 감성과 연동된 제작 활동이 기계 종속화와 더불어 소비형으로 기형화된 인간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손의 가치를 강조하는 의과학자나 철학자의 발언이 근래에 집중되는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제안합니다. 맹목적인 성장주의와 통제불능의 욕망이 버무러진 기계에게 인간의 미래를 맡겨서는 안 되겠다는 깨달음이 바로 대한문명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구나 창의성은 손에서 나온다는 뇌과학자와 기술 철학자의 분석이 이어지면서 손을 통한 제작 문화가 각광받는 것입니다. 2014년에는 오바마 정부가 백악관 뜰에서 메이크업 페어를 성대하게 치른 적도 있습니다. 손이라면 공예가 가장 가까운 존재이고 공예의 미래를 확장되는 손의 가치와 연동하여 상상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세상이 바뀌어 제작에 더 이상 기여하지 못한다고 여겨온 손이 제작 활동의 중심에 복귀하여 버젓한 소명을 다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저절로 가슴이 뜁니다. 재능의 유무를 떠나 모두가 손을 써서 만들고 고쳤으며 각자가 가진 재능을 나누는 것은 해체된 공동체의 복원에도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솜씨를 타고난 장인, 공예가가 인류 모두를 위한 새로운 문명을 맨 앞자리에서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것이 무리일까요? 두 번째, 생각하는 손은 물론 우리가 지금 다루는 공예의 역할과 연관하여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공예 내부에 국한할 수 없는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을 위한 시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모든 예술행위도 당연히 그 안에 포함됩니다. 전자제품을 고치거나 재구성하여 다른 기능으로 변환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제작자 운동 내부에서는 코딩 프로그래머와 같은 신기술을 거기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수명이 다하지 않은 전자제품을 버리도록 강제하는 마케팅 전략에 맞서는 것도 제작자 운동의 몫입니다. 기계를 독립된 개체로 인정한 기술 철학자 질베르 시몽동이 근래에 다시 주목받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손의 개념은 결과로서의 특정 장르보다는 과정으로서 제작 행위에 더 중점을 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의 회복과 연관해서는 반문명론이나 기술 낭만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대안 없는 비판에만 열중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삶의 일부가 된 기계를 전적으로 무시하거나 거부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지혜롭지도 않습니다. 안 되는 것이 없고 안 되면 가능하게 만들라 하는 기술 전체주의적 오만과 독선이 문제이지요. 한나 아렌트가 우려하는 것도 이 지점입니다. 과학기술과 기계의 유용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누려온 모든 편리함을 내려놓고 프리미티브 테크놀로지 시대로 돌아가기를 바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기술과 몸의 앙상블이 바로 이런 정황을 지칭한 것입니다. 다만 일상의 기물을 최대한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 쓰고 차츰 품목을 늘려가면서 아껴서 오래 쓰고 고쳐 씀으로써 제작의 기쁨과 함께 소비를 줄여 지속 가능한 미래에 기여하려는 것이지요. 세 번째입니다. 인간과 사물, 인간 상호 간의 공존과 공생의 가치를 지향하는 공예의 범주 확장에 대해서는 이미 앞의 질문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기술과 예술이 분리된 동안에 잠시 멈췄던 공예의 사회적 소임을 다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계에 종속된 기형의 인간들이 산업 쓰레기에 파묻혀 사는 사회가 건강할 리가 없습니다. 반면에 손의 활동은 홀로 가능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협력하지 않으면 작동되지 않습니다. 전통 사회의 장인들이 협업과 분업을 필수적으로 해온 것은 서로 돕지 않으면 일을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술의 장르로 분류된 현재의 공예 범주로는 손의 가치를 바라는 세상의 요구를 품을 수가 없습니다. 손의 시대를 말하기 시작했으니 섣불리 범주를 설정하지 말고 참여와 실천을 통해서 지켜보기로 하지요. 작품보다 사람을 중심에 두게 되면 공예의 경계를 명확히 그을 이유가 없으며 또한 삶에 필요한 손의 작용 대부분을 공예의 범주에 담는다고 해서 문제될 것도 없어 보입니다. 지금 공예의 역할은 독자적인 소명을 그리는 것도 좋으나 뜻을 같이 하는 국내외의 메이커 운동과 연대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봅니다. 그 내부에서 적절한 포지셔닝을 하는 것이지요.
연대와 협력은 공예의 본령입니다. 사회적 소임을 잃은 공예가 겪어온 근대 이후의 처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자신과 가족이 매일 사용할 젓가락부터 손수 깎고 방법을 이웃과 공유하면서 문화 대중의 한가운데에 들어가 솜씨를 발휘하고 더불어 보람과 희열을 나누는 공동체의 삶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어쩌다 우리는 불편함마저 그리워하게 되었을까? 매튜 B. 크로포드의 성찰적 자조가 깊은 울림을 줍니다. 철학을 하던 그가 바이크 정비사로 직업을 바꾼 뒤 기름 묻은 손으로 체득했다는 삶의 지혜와 감동을 함께 곱씹어 봅시다. 지금 뉴욕의 아파트 옥상에서는 닭을 치고 농사를 짓는 이들이 나날이 늘고 있고 목공과 뜨개질, 도시농업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국내의 흐름도 매튜의 깨우침과 맥락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불옷이 없어서 뜨개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케아보다 훨씬 비싼 값을 치르고 목공을 배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프로 선수의 경기를 보는 것만으로는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의 균형이 필요하듯이 공예 작품의 감상을 넘어 직접 손을 움직여 만드는 일에 이웃과 더불어 동참하고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답변이시고 최공호 선생님께서는 마지막에 한 번 더 인사말을 남기셨습니다. 네, 제 글을 정성 들여 읽고 진지한 질문을 해주신 덕분에 짧은 글에 못다한 것들을 일부나마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주신 두 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오가연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장문의 대독이셨고요. 사실 계셨으면 저희가 이제 콕콕 서로 이렇게 그 논의가 좀 조금 더 쉬웠을 텐데 부재하셔서 이렇게 조금 이런 번거로움이 생겼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 질의를 하셨던 임 감독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보다는 다른 이제 차원에서 말씀을 더 나눠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순서를 좀 넘겨서 두 번째 저희 발제자였던 그 서울공예박물관장님, 김정원 관장님께서 공예와 박물관이라는 주제로 저희에게 정말 이미 저희가 한번 오픈을 한 것처럼 여러 가지 과정들을 이렇게 학습하게 해주셨던 그런 발제, 아주 생동감 넘치는 발제셨는데요. 여기에 대해 허보윤 선생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저도 미리 원고를 받고 준비한 질의문을 보태서 읽어가겠습니다. 먼저 우선 네 분의 발표 정말 재밌게 잘 들었고요. 먼저 서울공예박물관의 개관을 준비해 오신 그간의 노력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공예라는 정의하기조차 쉽지 않은 분야를 다루는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을 구축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일 텐데요. 특히 우리 분야는 지능기관이나 연구기관이 많지 않아서 하나의 기관이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개관을 위해 준비하신 컨텐츠가 우선 양적으로 방대해서 매우 놀라웠습니다. 또한 기관의 근간을 구성하기 위해 어떤 접근법을 취해야 할지에 관한 관장님의 깊은 고민을 발표를 통해 잘 볼 수 있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서울공예박물관이라는 기관의 명칭에서 공예라는 말과 박물관이라는 말의 의미에 집중해서 기관의 바탕을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공예를 사람이 만든 것이자 만드는 과정의 총체로 기술가치, 실용가치, 예술가치, 문화가치를 가진 산물이자 활동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말씀에 제가 시답지 않게 작은 의견을 덧붙이자면 공예는 인류의 물질 문화를 만들어 온 것으로서 그것이 물질성 혹은 사물성을 가지고 있음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런 물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방금 최공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손의 의미가 단지 수공성의 의미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보다 더 물성에 가까운 그런 의미로 이해되기를 바라고요. 그 대척점이 그 최공호 선생님 글에 나온 대로 기계라기보다는 오히려 낙원 선생님 발표에서 나왔던 메타버스 같은 사이버 공간 이런 게 이제 공예의 대척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됩니다. 그래서 공예가 가진 여러 특성 중에 수공성보다 물성이라는 게 조금 더 강조되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최근에 하고 있어서 이런 얘기 좀 덧붙여 봤습니다.
물성을 가진 산물이자 물질적 재료를 다루는 활동 그리고 물질적 생활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으로서 공해를 이해할 때 공해 기관의 방향성도 더 분명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상대적으로 디지털 플랫폼의 구축이나 디지털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관장님이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런 방식이 최근에 더 유효해진 만큼 공해 물성에 관한 관심도 조금 더 집중되길 기대합니다. 발표 내용 중 공해의 정의보다 제게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박물관이라는 일종의 접근법이었습니다. 박물관 주체의 수집과 연구라는 방법론을 통해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등을 접점으로 객체와 만나 소통하는 것은 전형적인 근대 박물관 구축의 기본 원리로 이를 튼실하게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그러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막상 구체적인 실행에 돌입하면 디테일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가 매우 많았을 것입니다. 수집 활동만 해도 무엇을 어떻게 컬렉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및 검증, 그리고 수집 후 수집품의 분류, 보존, 연구 방식까지 모든 측면의 공예 박물관과 그 대표인 관장님의 신선한 시선 및 관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시의 기획과 구성, 프레젠테이션의 방식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현 공예 박물관의 관점이 여실히 반영되어 있을 것입니다. 도구를 수집하고 아까 보여주셨듯이 제작 과정을 기록하는 등 제작 활동으로서의 공예를 염두에 둔 수집 및 아카이빙은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개관전으로 준비하고 계신 원시부터 고려까지, 조선에서 해방까지 1945년 이후로 이어지는 연대기적 기획전시나 그걸 보여주는 방식, 수집 대상의 선정 등에서 읽어낼 수 있는 서울공예박물관의 관점이 기존 박물관 방식의 보수성이 좀 느껴집니다. 잘 정리된 주어진 공예박물관을 사람들이 잘 활용하는, 즉 탑다운 방식의 공예박물관이 전하고자 하는 탑다운 방식으로 공예박물관이 전하고자 하는 것을 이용자가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박물관이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발맞춘다는 것은 단지 신기술의 접목이나 비대면 시대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소통의 방식으로 공간이나 기관을 개방하고 공유하는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컨텐츠의 측면에서도 뭔가 조금 다른 게 보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서울공예박물관이 전통공예 유물을 다수 수집, 보존, 전시하는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역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서울역사박물관 등과는 다른 형태가 되길 기대합니다. 시기적으로 근현대의 공예를 대상으로 한, 그러나 기존 박물관과 같은 방식으로 다루는 그런 박물관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유물의 수집과 보전, 과거에 대한 연구에 그치지 않는 지금, 여기, 오늘의 세상을 반영하고 이용자들의 참여 활동이 활발한 기관이 되길 기대합니다. 혹시 박물관이라는 이름이 거추장스럽다면 버릴 수 있을 만큼 박물관보다는 오늘날의 공예에 초점을 맞추는 기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박물관이라는 명칭의 위엄을 유지한 채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박물관을 꿈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능성, 즉 오늘날의 공예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기존의 박물관을 뛰어넘는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 그간 생각해 오신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제 질문이고요. 마지막으로 저의 질의는 실상 실무에서 동떨어진 이상적인 제언이기 십상이고 그보다는 공예박물관의 실현을 위해 실제로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보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답변도 다 이렇게 써갖고 와서 읽는 건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대화로 하는 줄 알았거든요. 지금 허보영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내용에 우선 첫 번째로는 그 공예의 물질성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공예는 인류의 물질 문화를 만들어 온 것으로 그것이 물질성 혹은 사물성을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말고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뭐 당연한 말씀이겠으나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를 좀 생각을 이제 지금 말씀 들으면서도 해봤는데요. 실제로
조금 아까 저희가 뮤지엄 얘기를 할 적에도 물질적 에비던스라고 하는 material evidence에서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로서 이런 모든 활동을 넘어간 그 시점이 사실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이 사고의 변화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다른 얘기인 듯 하지만 결국 같은 얘기일 터인데요. 모든 어떤 삶의 혹은 이 우리의 역사의 모든 관점들을 실질적으로 이 물질을 통해서 다 기록하고 유추하고 혹은 거기에서부터 이 사고의 폭을 넓혀가고 하던 그런 방식의 어떤 연구라든지 접근에서부터 실제로 그 물질이 포함하고 있는 그러나 기록하기도 어렵고 혹은 그것을 저장하기도 어려운 비물질적인 성격들이 사실은 그 물질을 있게 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논의가 사실은 우리가 컬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논의에 유네스코에 보면 이렇게 쫙 기록이 돼 있는데요. 그 관점이 바로 물질과 비물질에 대한 생각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비물질이라는 단어를 얼핏 쓰면 레오타르가 얘기하는 식의 어떤 비물질성, immateriality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물질의 대척점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서 저는 감히 그냥 정신, 우리가 생각하는 바에 대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좀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예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제가 아까 저희 매일 다 같이 외치는 구호, 공예는 동사다를 저희 머리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다 우리 네, 그런데 공예는 동사다라는 말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의 결과물에서 재료로서의 물질에서부터 결과물로서의 물질 그리고 그 상에서 도구로서의 물질에서 쭉 하나의 그 과정을 생각을 할 적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공예 품으로 보는 결과물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공예를 이제 기록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이 연구를 해가면서 하는 과정 중에 이런 생태계 속에서의 공예를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살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이 필요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 출발됐던 거에서부터 그것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실제 물질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조 지나침 없지만 그것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정신적인 것들을 저희는 어떻게 더 같이 가도록 하는가라고 하는 점이 저희의 고민이었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공예를 다루는 문화기관으로서 특히 기록하고 보존하고 그런 메모리 인스티튜션으로서의 뮤지엄이 가지고 가야 되는 데에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서 그 답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이제 들은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그렇게 새롭게 노력을 한다고는 했지만 결국은 보수적인 어떤 구분 시대적 구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 네 수긍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이 얘기를 풀기 위해서 어떤 주제에 의한 접근이라든지 해석에 의한 접근에 대한 많은 시나리오를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시작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의 모든 흐름들을 변해온 과정 속에서의 공예의 얘기를 우리의 관점으로 어떻게 해석해 볼 것인가라고 하는 첫 번째의 어떤 문 여는 일들을 하는 것이 가장 겸허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뮤지엄이 하나의 주장을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이야기들이 교차될 수 있는 곳 거기서 그 안에서 디스코스가 생겨날 수 있는 곳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는 어쩌면 해석의 나름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 플롯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춘향전이다라고 하는 플롯은 있으나 그 플롯에 대한 관점들 해석의 여하들을 위해서 저희가 실제 이제까지 있었던 춘향전의 해석들을 전부 다 보여주고 싶은
그래서 그 중에서의 본인들의 각각의 혹은 관람객의 혹은 연구자의 혹은 제작자의 관점들이 그 안에 그래도 다 담겨 있을 수 있도록 하는 큰 판을 처음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만이 하나의 구분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걸로 저희는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작해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다라는 말씀으로 두 번째 질문에 좀 답을 드릴 수 있으면 하고요. 그래서 개방과 공유라고 하는 것이 신기술의 접목이나 이런 어떤 방식으로 비대면 시대를 대비할 수 있을까? 뮤지엄이라고 하는 박물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결국은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역사박물관의 어떤 그런 명칭이 가지고 있는 폐쇄성 혹은 그런 위험에 갇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로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우려 저도 되는 거 맞고요. 그래서 뮤지엄 스터디, 뮤지얼러지를 공부하는 사람들, 저같이 뮤지엄을 연구하는 사람들, 고민하는 사람들이 우리 뮤지엄들이 앞으로 가야 할 일들이 갈 길이 어딘가에 대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허 교수님도 그러실지 모르셨겠지만 옛날에 어렸을 적에 가기 싫은 박물관 할 수 없이 쫓아갔던 트라우마가 많은 분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영화를 만들 때 요새같이 아름다운 뮤지엄을 영화 배경으로 찍으면 이게 어디 뮤지엄이냐, 뮤지엄 찍으려면 캄캄한데 이렇게 안경 이렇게 쓰고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형상을 한 그런 곳을 찍어야 뮤지엄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하지, 그래서 다시 찍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는 합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의 그 뮤지엄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폐쇄성 혹은 보수성 혹은 엘리트성에 대한 것은 극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 뮤지엄에서는, 저희 서울공예박물관에서의 뮤지엄은 앞으로 21세기의 뮤지엄이 가는 그 고민들, 그래서 아마 두 가지 정도의 단어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저희가 생각하는 뮤지엄은 첫 번째로는 하나의 큰 플랫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의 비전 중에서 뭐 휴먼 센터드, 뭐 이렇게 인클루지브니스 이런 말씀들을 드렸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플랫폼이라 하는 게 사실은 저희 이 IT 쪽에서 쓰는 플랫폼하고 유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차역의 플랫폼이 더 즉각적으로 해석이 되실 텐데요. 가는 목적들 다 따로 있고요. 뭉쳤다 헤어졌다. 거기서 또 자기 길을 가기도 하고 거기서 머무르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그러나 거기에서 내가 갈 방향을 찾기도 하고 그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뮤지엄을 만들면서 가장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이 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길. 그래서 저희 박물관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아주 복잡한 북촌의 골목길이 이쪽까지 스며들어와서 골목길을 다니시듯이 전시장을 다니시고, 그래서 한 번 전시를 보고 내려오면 또 약간의 쌈지공원이 있듯이 휴식공간에서 잠깐 계시고 또 위층에 올라가면 전시를 보실 수 있고, 그런 식의 길들이 있듯이 저희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공예인들 모두가 한 자기의 길을 다니시는 분이시고 길을 개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길을 굳이 모아서 고속도로를 만들고 하나의 커다란 도로를 만들 생각은 안 합니다. 그게 플랫폼의 원칙일 것 같고요. 각자 자기 길이 여기 와서 그 길들이 서로 뭉쳤다가 헤어졌다가 하면 이렇게 뭐 규정에 대한 걱정, 이게 미술일까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 없이 꿋꿋이 자기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뮤지엄은 앞으로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1세기의 새로운 뮤지엄이 가야 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답변은 다 선생님, 더 다른 말씀은 없으신가요?
필요하신 추가 질문은 없고요. 네. 아까 그 처음에 답변 주신 물질성의 얘기는 그 물성을 가진 산물의 정신이나 이런 비물질성이 들어 있다라는 건 뭐 선생님 관장님 말씀에 거의 다 공감하는 바이나 잠깐 그 얘기했듯이 제가 말하는 물성이나 물질성의 대척점에는 오히려 이 시대의 어떤 사이버 세계나 아까 나건 선생님 말씀을 메타버스의 세계 같은 그런 디지털 세계의 얘기를 한 거라서 그거와 상반되는 어떤 물성에 관한 얘기였었고요. 관장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정신이나 문화적 측면 같은 거에 거의 다 공감합니다. 또 새로운 박물관의 구성에서 이게 무슨 약간 메인 도로가 아닌 작은 길들이 얽힌 것 같은 그런 소통 방식에도 저도 대부분 공감하고 동의하는 편이나 그게 이제 단지 소통 방식이 아니라 공예라는 저희 분야의 그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다른 지금 플로어에서도 굉장히 많은 또 그 질문들 하고 싶으실 텐데요. 일단 저희가 지정 질의를 한 거라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서 저희 그 나건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허보윤 선생님 한 번 더 한 번 더 그 질의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건 선생님은 원고를 안 주셔서 제가 미리 질의서를 작성하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선생님의 발표물을 제가 감히 한 줄로 요약하자면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공예 너네는 어쩔래?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디자인도 어쩔지 몰라 죽겠는데 여기 공예 자리에 왔는데 공예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 네. 그게 한 줄의 요약입니다. 네, 그 더더군다나 공예는 말씀해주신 시대가 변하는 과정에 그 과거에 해당하는 거의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 by hand, 그러니까 손으로 만든 일, 최고 선생님 얘기처럼 그런 거에 해당한다거나 메타버스가 아니라 유니버스에 해당하는 그런 종류의 일이라 저도 이제 뭐 메타버스나 제페토 뭐 이런 얘기를 최근에 접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되게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페토의 세상에 빠져 사는 아이들이 되게 다 10대라고 알고 있고요. 그런 아이들이 거기서 아까 보여주신 슬라이드에 구찌의 물건을 쇼핑하고 블랙핑크였나요? 블랙핑크의 사인을 받고 그리고 그 세상에서 미슐랭에 가서 맛있는 것도 아바타가 먹을 수 있고 근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그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라면 먹고 있을까요? 그게 굉장히 궁금하고 인간이 아직 유기체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물질 환경이라는 게 사라질 수 없는 건데 그렇게 사이버 세상이나 비물질적인 세상이 발달할 때 도대체 이 인간의 물질 환경이라는 거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맨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사이버 세계와 물질 환경의 세계가 접목하는 방법만이 있는 건지 또 그 최공원 선생님이나 정혜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은 그렇게 세상이나 시대가 바뀌면서 사람들이 인류가 잃어가는 게 있는데 그걸 진짜 다 잃어버려도 되는 건지 그리고 그걸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런 액션들이 오히려 지금 사회가 가진 문제들의 어떤 대안의 지점이 될 수 있는 건 아닐지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종의 그런 사이버 세계가 아닌 물질 사회에서 앞으로 인간은 어떻게 될지 이런 거 제가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그 디자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이제 사실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데 그동안 이제 저희가 그 간과하고 있는 것이 정말 그 새로운 세대가 올라온다라는 거를 굉장히 간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애들이 뭘 알겠어, 뭐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학생들하고도 이제 뭐 20대, 30대가 뭐 알면 얼마나 알겠어 애들이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교만했던 거죠. 이게 저의 관점, 흔히 얘기하는
뭐랄까 꼰대의 입장에서만 바라본 세상이었지 실제 세상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저희들보다 똑똑하고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포텐셜을 갖고 있는 세대들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세대에 대해서 뭘 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자성적인 그런 관찰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저희 세대는 이제 뭐 아날로그부터 디지털을 거의 다 겪은 세대이기 때문에 아직도 카메라 하면은 아날로그 카메라하고 디지털 카메라를 구분을 하는 세대인데 지금 올라온 애들은 카메라면 당연히 디지털 카메라고 뭐 이런 게 있었나 싶기도 하고 뭐 최근에 미국에서도 이 옛날에 그 다이얼식 전화기를 요새 세대에다 갖다 놓고 이게 뭔지를 알아보는 걸 갖다가 이렇게 몰래 카메라로 한 게 있어요. 근데 다들 아무 생각 관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쓰고 있는 핸드폰, 스마트폰이라는 거에 어떤 그 스테레오 타입하고 전혀 다른 거니까 이렇게 돌아오고 서로 다 뒤집어 보고 뭐 하면서 이게 뭐 하는 것일까라고 해서 결국은 끝까지 이게 뭔지를 그 피겨아웃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대가 이 뭐 저희 세대만 해도 뭐라 그럴까요? 국민 소득이만 600불 뭐 이럴 때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3만 불, 4만 불 얘기를 하니까 저도 뭐 머리가 없어서 샴푸를 많이 안 쓰지만 보통 제가 쓰는 샴푸가 뭐냐면 저희 아들이 여러 개를 쇼핑해서 쓰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고 놓은 것들을 저는 하나하나씩 다 쓰고 마지막엔 또 물 부어서 흔들어서 이렇게 쓰는 세대고 쟤네들은 전혀 그런 고민 없이 쓰는 그런 세대인데 그 세대들의 지금 한편으로는 이 메타버스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현실 세계에서 오는 어떤 그 불만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사이버 세계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나만의 세상을 꾸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가 부모들의 입장으로서 또 이 선배들의 입장으로서 사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우려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할 수 없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다 투자하고 거기다 뭔가를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단순히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에 부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그거를 저희들이 잘 그 테이크 어드밴테이지를 해서 메타버스 세계에서의 공예품은 과연 어떤 것이 될 것인가? 메타버스 세상에서의 디자이너는 누구일까? 뭐 그런 고민들이 우리가 언젠가는 한 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그 최근에 그 아파트 집값 올라가고 하니까는 이 유니버스에서는 집을 못 사니까 메타버스에다가 집을 사겠다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한대요. 그리고 많이 실제적으로 사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은 그런 그 쓰나미 같은 그런 다가오는 사회적인 현상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낙원 선생님 말씀을 이제 답변을 들었고요. 저희 사실은 저희가 MZ 세대에 대한 아직 그 어떤 그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주의를 하지 않았던 지금 세대들이 갖고 있는 문제 그리고 이 유니버스에서 메타버스로 가는 동안에 이 플랫폼들에서 공예나 디자인은 어떻게 이제 타고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저도 함께 했었습니다. 저는 질문을 드리지 않고 저희 그냥 지금 선생님이 충분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저의 질문은 그냥 좀 생략을 하고 다음에 지금 정현택 교수님께서 사실 시민공예 너무 중요한 공에 대한 이슈였고 저는 정 교수님 말씀 드리면서 개인적으로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과 노동에 대한 고민들을 좀 심각하게 해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에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시장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다시 되게 적극적으로 고민하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대안적인 어떤 지점 중에 하나가 시민공예라고 하는 영역도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많은 이제 좀 제안점을 얻었습니다. 이런 그 되게 정성 기울여진 옥고에 대한 그 질의를 임미성 감독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질의문 준비했으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혼동의 시기를 맞고 있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 2019년 12월 시작된 중국발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지구 공동체의 공생공락의 문제는 이제 낯선 화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선정된 2021년 청주공예 비엔날레의 주제인 자율적인 공생을 위한 도구와 연계해 그간 이분법적으로 구분되던 공예 분야의 현 좌표 점검 및 재맥락화에 큰 메시지를 던져주신 발표 내용 매우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사회통합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양극화 역시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발제자의 의견에 저 자신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 시간 관계상 오늘 발제 내용에 관한 2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과 소비가 분화되지 않았던 때, 즉 근대 이전 시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현대에도 퀘이코 교도나 아미시 등의 삶의 방식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는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오늘날과 비교해 정치, 경제, 사회 구조가 다른 시대이니만큼 현대 사회 속에서 시민 모두가 자율적 그리고 주체적 인간으로 일상적인 삶과 창조적 삶이 하나가 되는 시민 공예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신자본주의 4차 산업 그리고 디지털 기술로 대표되는 동시대적 맥락에서 시민공예가를 지향하는 현대인들이 취할 수 있는 접근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스스로 시민공예가가 되길 거부하거나 지금의 노동 생산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비지향주의적인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시민공예가들 사이에서 사회적인 어떤 균형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2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공예가란 과거 시장 의존적인 소비 대상자로서 머물기보단 문화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 활동가를 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비를 줄이고 향유를 늘려야 한다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최근 전국에 걸쳐 메이커 스페이스 라는 이름의 창작 공간들이 국비 지원으로 생겨나고 있으며 장인에서 메이커 그리고 아마추어 공예가들의 활약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시민공예가들의 성장 확대라는 방향성을 가정하고 그러한 맥락에서 전문공예가로 불리거나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공예가들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탈노동의 시대를 이끌어갈 주체로서 이들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며 어떠한 방향성과 활동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시민공예문화 운동에 동참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전문공예가들의 역할 또는 기여에 대해서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메모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말씀드리면 좀 맥락이 좀 없을 것 같아서 그 자가 생산의 보편화가 뭐 단순히 근대 이전 시대로 돌아가자라는 것으로 이해되거나 또 우리가 그걸 희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건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고 또 뭐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생산과 소비가 일어나야 되는 세계를 꿈꾼다 하더라도 과거에 그런 시대가 분주제라면 이건 뭐 혹대려다 혹 붙이는 꼴이 되니까 뭐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그 영국의 뭐 사회학자 안소니 기린스라든지 독일의 그 사회학자 울리 백의 말을 빌어서 얘기하면 제가 뭐 이 2사람 이론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표현상 말을 빌어서 얘기하면 소위 성찰적 근대화 또 근대를 근대화 이게 뭐냐면 근대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근대를 다시 성찰을 해서 근대를 근대화시킨다. 그러니까 보다 더 나은 근대를 만들어간다. 뭐 이런 측면에서 자가 생산의 보편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 자가 생산은 그 보편화에 대한 문제가 이제 동시대적인 맥락상과 이게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라는 이제 내용의 이제 질문에 있었는데요. 이거를 좀 정치적 관점이 아니더라도 일반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맥락은 다 그 자가 생산의 보편화의 어떤 배경과 다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이제 예를 들면 노동 시간 점점 줄어든다. 그렇게 되고 있고 앞으로 더 그렇게 더 갈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 자체와 아무 상관없는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한다. 아까 제가 뭐 기본소득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즘 뭐 기본소득이라는 말도 있고 뭐 기초자산이라는 말도 있어요. 기초자산은 되게 재미있는데 아이가 나면 1억에서 2억을 주는 겁니다. 그 아이한테.
그러니까 이 그 우리 시대의 복지는 가족이 아닙니다. 개인입니다. 개인. 그래서 그 아이한테 뭐 1억이 2억이 그 줘요. 국가가 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그 돈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여행도 하고 뭐든지 하죠. 그래서 부모를 잘 못 만나서 내가 공평한 기회를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불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애 주기를 다 맞춰서 이제 죽을 때가 됐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인력을 기초자산을 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뭐 성공이라는 건 뭐 단순하게 해서 뭐 경제적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또 어떤 아이는 나중에 세상을 마무리할 때 여전히 가난한 상태에서 세상을 뜰 수도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그렇게 가난하게 세상을 뜬 사람에 대한 책임 묻지 않습니다. 어차피 인생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잘 되고 못 되고가 우연에 의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개인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대신에 돈을 많이 번 사람한테는 그 돈이 다시 환수됩니다. 플러스해서. 그래서 이제 일정 동안 한번 그게 이제 돌아가면 이제 그 돈이 이제 다시 또 새로 태어난 아이들한테 이제 기초 자산으로 가는 뭐 이런 등등의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을 재분배하여 누구나 일을 할 수 있고, 예. 우리가 이 공예를 가지고 자가 생산을 보편한다고 하면은 자칫 이거 아까 최공호 선생님도 상당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자칫 우리가 필요한 모든 필요한 사물들을 다 손으로 또 다 이렇게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큰 오산이죠. 예. 그래서 일정 부분은 뭐 하여튼 노동이 필요할 겁니다. 사회적 생산,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생산물 이런 걸 하는 노동이 필요한데 이 노동에 있어서도 이제 분배를 해서 누구나 다 일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좀 더 잘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모두가 너무 노동의 시간에 얽매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노동에서 벗어난 시간은 개개인이 자기가 선택한 활동에 쓸 수 있는 자율성의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창출해야 된다. 다섯 번째, 삶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자체 생산함으로써 시장이나 전문가 또는 국가의 시에 덜 의존한다. 여섯 번째, 이러한 자율 생산은 삶의 연대성이나 사회성을 증진시킨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상부 구조의 연결망, 각종 서비스의 교환, 그리고 비공식적인 협동 등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제가 말씀드린 건 제 생각이 아니라 프랑스의 철학자 앙드레 고르스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 내용이 결국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시대의 동시대적인 어떤 하나의 그 과제이기도 하고 특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와 맞물려서 고르스가 얘기한 것 중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가 생산이라는 것이 당연히 이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을 이제 보편화시키는, 그래서 자가 생산한다는 것이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그냥 물물교환식으로 하는 모든 경제를 그걸로 다 대체하는 시대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윌리엄 모리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자칫 그 평가하기를 소위 이제 중세주의자라고 얘기하죠. 이제 소위 이제 수공예를 이제 지향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윌리엄 모리스가 주목했던 것은 손이 아닙니다. 사실은 윌리엄 모리스는 개인적으로 사실 기계를 수긍을 했어요. 심지어는 어려운 일은 기계에 맡기자라고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윌리엄 모리스가 사실은 중세 시대 장인에서 얻었던 건 뭐냐면 아까도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 생산물로부터 소외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노동에 그 분리가 돼 있지 않다. 그래서 전인적 노동이 가능했다. 이게 되게 중요했던 거거든요. 이거를 현대 문명 사회에 뭔가 이걸 다시 재소환해서 적용을 시키려고 했던 것이 윌리엄 모리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자가 생산이 단순히 그냥 과거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뭐 다시 뭐 반복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디지털 기술이 노동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고 또 소비력을 잃게 될 노동자의 생존을 위해서 또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이 단순히 공예 내부의 문제, 내부의 노력만 가지고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회 전반적인 어떤 변화와 개혁이 있어 그 토대 위에서 이런 것도 더 실적으로 이제 가능해지고 또 가시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다음에 그
노동 자체와 그 관계없는 어떤 이런 것도 기본소득법 같은 거 이런 것도 지금 우리 뭐 정치권에서 이미 좀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자율성이라는 문제는 정말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이제 사실은 그 최국원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선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그 감성을 통한 소위 이제 일종의 자율성 회복하고 상당히 맞닿아 있는 얘기고요. 제 주장과도 상당히 그 가까운 얘기라고 생각되는데요. 자율성 문제는 그 새로운 근대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과제인데요. 왜냐하면 그간의 근대가 이 자율성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근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 자율성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건 사실 자율성에 대한 문제는 문화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하더라고 보고요. 오늘 하여튼 신자유주의를 거쳐오면서 아시다시피 사실 근대화의 핵심인 개인의 자율성을 이제 박탈하고 제한해 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디지털 자본주의 사회, 소위 플랫폼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우려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현실을 들여다보면 플랫폼 자본주의 일자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만 팬데믹을 겪으면서 온라인 유통 서비스가 이제 갑자기 늘어나기 때문에 더 늘고 있죠. 하지만 사실 노동의 질은 상대적으로 더 낮아지고 있고요. 임금 수준 또한 그 잉여 인력의 증가로 인해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최근 아주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요. 그 홍남기 그 부총리가 디지털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좀 당장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정부가 이제 디지털세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아마 결국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통해서 오는 그 이익을 이제 공정에 분배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디지털세가 필요한 거에 대한 근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많이 하시죠. 근데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기업적 가치를 올리는 데는 그 콘텐츠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콘텐츠는 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회사 직원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그 판만가라 플랫폼만 만들어주고 모든 콘텐츠는 다 그걸 활용하는 소비자들이 다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올려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뭐 페이스북에 이제 일찌감치 이제 그 인수가 됐습니다만은 엄청 돈을 많이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종 그림자 노동이라고 그래요. 예전에는 그 이반 일리치라는 사람이 그림자 노동은 여성의 그 가정에서의 그 일을 이제 그림자 노동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성이 그 주부로서의 그 가정 일이 보수가 없는 노동이기 때문에 이제 그림자 노동이라고 그랬는데 신종 그림자 노동은 지금 여러 소비자들이 지금 디지털 사회에서 하고 있는 노동들을 얘기합니다. 하다못해 예전 같았으면은 티켓팅 여행 간다 그러면 여행사에 얘기하면 여행사 직원이 다 알아서 해줬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다 직접 다 해야 돼요. 그것도 다 따지고 보면 그림자 노동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얻어진 그 이익을 다시 이제 분배하는 데 있어서 세금으로 걷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사실은 디지털세라는 것이 그 많이 회자되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자가 생산의 보편화가 첫째 디지털 기술이 이뤄낸 생산과 유통의 물리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사실은 보다 더 가능해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3차 산업 혁명 시대와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비교할 때 3차 산업 혁명 시대는 소비와 그 생산의 경계가 분명했거든요. 근데 지금 4차 산업에 들어오면서는 사실은 이 소비와 경계가 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뭐 사회의 어떤 윤리적 도덕적 추구의 결과물이 아니라 기술 환경의 변화, 기술적 발전에 의한 변화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직접 본인이 생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보다 포괄적인 의미의 자가 생산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오히려 지금 오늘날 같은 이런 기술 발전에 의해서 오히려 더 가능해졌다. 그래서 이 자가 생산이 단순히 어떤 전통적인 생산 기술의 영역에만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신기술에 의한 자가 생산 또한 포함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에 메이커스 운동 같은 걸 통해서 많이 좀 발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가 생산에서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그 생산의 영역은 어디까지로 봐야 되느냐 실질적으로요. 여기에 이제 좀 비슷한 답을 주고 있는 사람이 이제 슈마워라는 경제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보잉사의 비행기를 작은 크기로 만들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건 만들 수 없다는 얘기예요. 손으로. 예.
하지만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으로 시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생활에 정말 필요한 물건은 대부분 누구든지 매우 단순한 기술과 적은 초기 자본으로 아주 간단하고 효율적이며 실용적으로 또 소규모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아까 그 최공호 선생님이 얘기했던 소위 그 일상으로서의 사물의 영역을 가까이서부터 조금씩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하고도 뭐 비슷한 그 얘기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공해에 대한 자가 생산이 현재와 미래를 극단적으로 부정하고 과거로 돌아가는 얘기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 핵심 문제는 이겁니다. 어떤 경우건 인간적 삶의 조건에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목표입니다. 이 목표 속에서 공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이거를 활용할 수 있을까? 이걸 좀 논의하는 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주제였던 것이고요. 그래서 시민 공해를 지향하는 현대인들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이제 그걸 한번 좀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시민 공해나 시민 공해라는 이 타틀 자체가 이미 우리가 이게 뭐 사회적으로 이미 합의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또 실적으로 이 실체가 아직은 좀 명확하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시민 공해에 접근하고자 하는 현대인은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 이제 자발적 선택이 필요하겠죠. 예, 자발적 선택 필요하고 뭐 이런 자발적 선택을 한다고 하면 뭐 기존에서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하여튼 이런 그 시민 공해가 되기 위한 경로는 밟을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문화센터도 있고요, 또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센터도 있고 뭐 등등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제 이러한 모임, 공해 시민 공해가들의 모임이 지역으로 좀 더 확산되고 그것이 작은 모임이라 하더라도 계속 많아지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사회적 연대로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일정 부분은 그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이런 그 시민 공해가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시장에서의 어떤 그 교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어떤 소위 경제 활동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에는 이제 국가가 어떤 정책적인 지원과 어떤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거는 좀 예전에 하도 오래전에 생각한 거라서 지금 뭐 이 얘기가 사실은 좀 별로 그렇게 신빙성이 없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를 들면 신축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때 그 설계 허가 기준에 뭐가 됐든 공동 작업 공간을 무조건 확보하는 것을 필수 조건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예. 그럼 이제 공간이 만들어지겠죠. 아파트를 뭐 단지를 만들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건 주민들이 결정을 합니다. 주민들이 결정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뭐 도자나 뭐 이런 거로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자체나 또는 중앙에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 이런 거를 이제 좀 지원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그 운영 면에 있어서는 아까 이제 전문가 말씀을 하셔서 전문가들은 뭐 어떻게 할 거냐. 전문가들 되게 중요하죠. 제가 사실은 전문가를 없이 여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대신 이제 그런 지역에 이제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도자 공방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지역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 도예가들이 있다면 또는 그런 도예가들을 이제 그 공방에서 이제 들어와서 실제로 공방 관리도 하고 뭐 됐든 또 교육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실정을 맡아서 하게 되면 전문가들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시민공회의 어떤 그 문화운동을 통해서 이제 근대를 보다 더 좋은 근대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그 문화적 하나의 그 대안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좀 어떤 뭐라 할까 이제 하나의 그 틈새 전략이라고 할까, 이걸 뭐 우리가 다 공예로 다 다 채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 사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뭔가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틈새 전략적 차원에서 이런 활동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거기에 좀 대답을 대신하도록 하고요. 정 교수님, 저희가 너무 심취해서 다시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갔죠. 듣고 있습니다만 예, 예. 조금 간추려서 네네. 예, 딱 네. 한두 줄로 네네네. 말씀해 주시면, 네네. 왜냐하면 플로어에서 지금 너무 많이 네네네.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네. 아까 그 전문가 역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냥 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전문가에 대한 어떤 이해나 평가는 요즘 와서 좀 많이 좀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예전에 이제 언론이라든지 뭐 교수라든지 이러면 상당히 좀 이렇게 뭔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글을 되게 이제 이게 존중하고 봤는데 요즘에는 그런 세상이 아니죠. 그 전문가가 상당히 뭔가 대접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그런 시대로 들어왔다고 보는데요. 뭐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근데 저는 사실은 우리 이제 공예계 쪽에서의 어떤 전문가를 이제 얘기할 때 소위 어떤 우리 공예계 쪽의 전문가가 뭐 특별하게 어떤 엘리트주의로 점철돼 있고 또 실제로 그것이 어떤 권력화돼 있다라고 딱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전문가를 비판하거나 공격하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거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됐든 간에 여전히 우리 문화정책, 공예 관련된 문화정책이 전문가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아까 최근 교수님 얘기했다시피 생활체육도 필요한 거죠. 생활체육. 그러면 그 생활체육에 마찬가지로 시민공예는 많은 시민들이 이 같은 공예에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서 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져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전문가에 대한 얘기를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너무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임미선 선생님이 어제 너무 어려운 주제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거 한 몇 저는 시간 질문을 동안 간단하게 두 개 드렸는데 그래서 선생님 아주 너무 너무 길게 많이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시민공예가들이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또는 전문공예가는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그 직접적인 답변을 요구를 한 거였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유토피안적인 어떤 그런 그 제안을 하셔서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부분이고 대안으로서의 참고점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제가 공예 비엔날을 준비하면서 공생애도구란 주제를 끌고 오면서 생각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리치의 생각이 지금 1970년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지금의 우리 한국 사회 또는 세계와 코로나 사태에 굉장히 시사점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어떻게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과연 이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단순히 만드는 일만 하고 어떤 제품으로서 뭐 사물로서만 보여지는 형태가 아니라 시민사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확산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문화운동으로서의 어떤 그 지점이 시민 자신들 또는 전문가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질문 드렸는데 아마도 오늘 답변하시기 많이 해주셨고 답변해 주신 것들 중에서도 저도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따로 또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자리 말고 플로어에서 좀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이만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그 질의와 답변이 다른 그 학술대에서 포럼에서 만나실 수 없는 진지함과 열띤 내용들이 아닌가 그런데요. 저희가 사실 이제 지정질의 시간은 여기서 이제 저희가 마감을 하고 너무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서 이제 플로어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의견을 좀 질의를 해서 반드시 좀 꼭 말씀을 나누고 싶은 그 질의 대상자도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의해 주실 분 마이크를 좀 저쪽. 청주대학교의 김준용입니다. 아까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저희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요즘 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예 플랫폼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은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대부분 전시가 많이 열리는데 대부분이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열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양극화가 일어나게 된 게 대형 갤러리들에서는 온라인으로 전시를 하면서 작품 판매가 그렇게 잘 되진 않았던 거로 좀 봤고요. 하지만 어떤 그 SNS 상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요즘 카바라던가 플랫폼에서는 학생들이나 젊은 작가들이 굉장히 그 SNS를 통해서 판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양극화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오히려 대형 갤러리에서는 그것이 안 되고 작은 그냥 플랫폼에서 그러니까 SNS에서 만들어지는 디지털 세상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플랫폼에서는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들에 대한 것이 미래에서 이제 장차 5차 산업하고도 연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게 그거와는 상관없는 4차 산업에서의 그냥 디지털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인지
아니면 공예 유통이라는 것이 그냥 제작만 하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판매가 되고 유통이 되어야지 젊은 작가들이 살아남고 그 작가들이 계속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생활공예를 하는 작가들을 풀뿌리 작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작가들이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계속 판매를 하고 그냥 전시라는 엘리트주의의 전시만이 아니라 그런 작가들이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것이 지금 4차 산업인지 아니면 5차 산업인지 아니면 새로운 플랫폼의 형성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낙원 쌤 좀 5차는 나가세요. 저쪽을 바라보셔가지고 제 여기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을 아까 얘기하기 전에 아까 우리 허 교수님 질문의 마지막에 그 이제 그 실제 실물에 대한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이 사이버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그 퀄리티가 지금보다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지고 거기에 우리의 오감까지 다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건 진짜 위협이거든요. 그럴 때 진짜 이 공예박물관 이런 데 와서 진짜 그 제뉴인한 그 공예를 접했을 때 걔들은 어떤 충격을 받을까? 그거를 잘하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요새 세대의 대표적인 그 특징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매스 미디어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다 해서 뭐 본캐, 부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본 일이 있고 또 부캐도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 할 수 있을 만큼 부캐하고, 실제로 그 직장 다니는 친구들이 9시부터 9 to 5면 9 to 5만 자기는 회사 사람이지 8시 59분, 5시 1분은 회사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8시 55분에 올라탔는데 사장님이 엘리베이터에 있다 이거예요. 꽂고 그냥 이렇게 멍 때리고 안 본대요. 아직까지는 당신들 사장이 아니니까. 9시가 딱 되면 딱 빼고 만나는 사람한테 인사 딱 할 거 다 하고 완벽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의 직장 생활이라는 거는 뭐 8시간 일해도 카톡 3시간 뭐 하고 하면 실제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회사의 시간을 귀한 것만큼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회사에 쓰고 중간에 뭐 이렇게 딴짓하는 게 굉장히 점점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시간에 자기는 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세대가 다 그 이 마케팅을 하고 싶어하고 자기가 만든 거를 팔든지 아니면 내가 봤을 때 야 저거 갖다가 내가 팔면 얼마 남길 수 있을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약간 뭐 영어로 얘기하면 세비하다 그러나요? 그런데 똑똑한 애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뭐 우리 공예 디자인 문화진흥원도 그런 플랫폼이 있겠지만은 그런 공기관에서 하는 플랫폼보다 훨씬 개인들이 하는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더 많이 가고 그쪽에서 훨씬 더 대박치는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 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기관에서 어떤 그런 거를 제안해 주는 것은 정부에서는 자꾸 그런 걸 깔아주고 싶긴 하지만 실은 이제 진짜 고객들은 그런 거보다는 자기들끼리 아름아름 해가지고 믿을 수 있는 데를 통해서 가고 그런 게 훨씬 많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그 대응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저희 디자인 쪽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홈쇼핑이니 이런 데에서 물건을 한번 팔려고 그러면 돈을 엄청나게 내야 되거든요. 그 네이버에서 라이브로 쇼핑을 하면 돈도 별로 안 들고 거기서 한번 그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한번 해갖고 한 2시간에 1억씩 파는 그런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지금 세상이 변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절대로 부정할 수 없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 변하는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왔던 삶의 지혜와 경험 이런 거를 거기에 잘 녹여 넣을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일인 것 같고 또 이 공예 전체에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개인 플레이가 워낙 강한 세대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저만 해도 사형제고 저희 처갓집은 뭐 8형제 뭐 이런데 지금은 다 하나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누구랑 같이 팀 플레이 하는 거 전혀 익숙하지 않고요. 다 혼자. 그러니까 조부모 4명, 부모 2, 자식 하나, 4대, 2대 그림이 그려지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룹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정은 저는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되셨을까요? 아니면 또 공유 플랫폼에 대해서 조금 다른 선생님들도 말씀을 하고 싶으시면 전통적으로 갤러리와 공예 샵에서 지금 디지털로 넘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약간 질문을 드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교수님 질문하신 부분이 사실은 이제 공예의 어떤 그러니까 유통, 소통에 대한 방식에 대한 질문을 하신 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어떤 활성화되는 방식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직접 보고 직접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만져보고 보고 해야만 이것이 결정이 되던 것이 이제는 하나의 이미지로서의 그것을 접해도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는 그런 그 어떤 소통의 방식의 차이에서 올 때 이것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가 뭐 이런 쉽게 그냥 그런 질문이셨던 거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또 판매로까지 이제 이루어진다거나 혹은 또 다른 제작으로 창작으로까지 이루어진다거나 하는 것이 이제 잘 되는 곳에서는 너무 빨리 잘 되고 이 정체되는 곳에서는 정말 출구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질척거리게 되고 하는 것이 이제 완전히 양극화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상황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은 사실은 이게 비단 공예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는 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잘 쓸 줄 아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쩌면 일종의 그 테크놀로지에 대한 리터러시 그것을 어떻게 내가 적용하는가에 대한 인식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실제 그것을 판매에 이를 적에 구입하는 사람이 제가 박물관 입장이 아니라 다른 이제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입하는 사람이 전혀 이것에 대한 자기 전제 지식이 없이 무조건 사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구입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가치의 형성은 실제로 또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오피니언이 결정되거나 이런 가치가 결정되는 것은. 그래서 결국은 그 네트워크를 얼마나 나의 목표에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거냐인 것이고 실제 아까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이런 데에서의 어떤 그 컨텐츠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그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파워를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하고 작정하고 쓰는 때 그 파워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이게 조금 우리가 19세기에서의 변화로 생각을 해본다면 매일 걸어 댕겨야 되는 사람인데 살아왔는데 갑자기 기차가 생겼어요. 그래서 3박 4일 걸어가야 해서 요만큼 보따리 지고 가서 팔 수 있었던 것이 뭐 마차도 아니고 이제 기차 타고 3시간에 갈 수 있고 용 가져갈 수 있는 양도 요만큼이었던 것이 막 몇 톤이 되는 그런 변화인데요. 실제 그런 변화를 19세기에서 20세기 넘어갈 적에 겪었을 때 어떻게 대처했을까라고 하는 거하고 지금 우리가 플랫폼에 의해서 이런 네트워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생산, 제작, 유통되는 소비되고 또 그것에 따른 가치가 새로 생기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어쩜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방관을 한다든지 이런 양극화를 어떻게 할 거냐가 아니라 그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이 네트워크 파워를 내가 뭐 하는 목표에 과연 맞는가 안 맞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먼저 선제되고 그 분석에 따른 적용 방법들을 논의를 하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실질적인 접근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제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 콜렉트 페어가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프리미엄 크래프트 페어입니다. 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부 다 대면 상으로 물건을 소비하고 공예품이 다른 상품에 비해서 좀 고가기 때문에 이게 직관해서 물건을 사야 되는 그런 구조였는데 올해 콜렉트 페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엣지를 통해서 전부 온라인으로 개최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매출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접속하는 양도 훨씬 더 늘었다고 합니다. 그것의 기반은 그간의 콜렉트 페어를 다녀간 분들이 공예품에 대한 신뢰는 있지만 그런 소비를 해보지 않았던 경험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비대면 상황이 되면서 그런 경험에 대한 것들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게 전개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 그 나건 선생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이렇게 접목되어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지금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냐 뭐 오프라인이냐 뭐 이것이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사이버냐 물질이냐의 문제를 그렇게 이분법적인 방식이라는 그 자체가 근대주의적인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서 통합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상투를 잘려갖고 갓을 만들던 그 장인이 없어졌던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이 물결을 어떻게 타고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황적인 판단들 그리고 어쨌든 도구나 기계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정현택 선생님하고 최공호 선생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이러한 변화된 사회에서 우리가 놓치고 가는 삶의 가치의 부분에 대해서 공예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 지점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선택이 있고 해야 하는 선택이 있고 또 하지 말아야 되는 선택이 있는데 그것은 다분히 어쨌든 개인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으나 어쨌든 대안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공예가 조금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충분히 좀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공예 플랫폼에 대한 논의들은 다음 또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저희 또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미디어 우드 플래닛을 만들고 있는 육상수 대표입니다. 제가 이제 그 오늘 여기 그 두 가지인데요. 비엔날레 에 대한 어떤 견해와 그다음에 이제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이제 서울 이제 뮤지엄에서 어떻게 그 진행되고 있는데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그 김정화 그 관장님에게 질문 겸 그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제가 그 하기 전에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항상 이 공예가 아날로그에 디지털에 저항하는 거대한 어떤 도구처럼 늘 보여요. 그래서 이 공예가 진짜로 발전하려면 공예라는 단어 자체를 해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예 자체가 우리의 언어가 아니고 우리의 개념이 아닌데 이게 정확하게 한번 누군가에 의해서 정확하게 정의된 적이 없어요. 공예라는 것은. 그래야 뭐 손작업, 옛날 작업, 감성 작업, 물질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도 오늘도 보면 100년 전에 윌리엄 모리스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다면 그만큼 우리 공예에 대한 이론도 없고 그에 대한 사조고도 없고 이념이 그게 없으니까 우리는 맨날 오래된 것만 갖고 와서 그 시대 얘기를 1800년대 얘기를 지금 하시면 저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작년하고 올해 봄까지 제 기준으로 보면 서울 시내 곳곳 백화점, 팝업 스토어, 갤러리 전방위로 공예 전시가 엄청 많았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데 그들의 책을 만들거나 그 전시장 도로에 단 어느 한 사람도 공예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공예 박물관이나 공예 플랫폼은 수천 년 전부터 만들어 온 데이터를 지금 가져오기도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이 일이 끝나고 100년 뒤에는 어떤 공예품을 지금 20대가 만든 무엇을 공예품을 이제 선발해서 이 공예 뮤지엄에 또 혹은 청주 비엔날레 어떤 공간에 둘 것이냐는 것이죠. 왜 그들은 공예를 만들지 않는데 우리가 공예를 자꾸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개념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왜 그러냐면 저는 그 몇 번에 한 번 20대로 같이 기획전을 같이 해보니까 제가 물으죠. 왜 백화점에 가느냐. 이 귀한 공예를 가지고 갤러리 가야지. 아니면 뭐 캐시테프 가야지. 이렇게 했는데 전혀 듣지 않습니다. 지금도 현대 가면 쭉 깔려 있습니다. 그들은 GD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자기들이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자기의 물건이 공예든 아니든 멋지기를 바라고 그 멋짐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 자기가 유명해지길 바라는
지금의 이제 아까 MZ 세대의 전형적인 형태를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지금 20, 30대가 주축으로 새로운 공예라는 것을 우리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 저는 이제 뭐 미래를 하는 입장에서는 국가가 너무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 공예에 대해서. 정말 어느 부서보다 어느 우리나라 국가 그 부서보다 공예 지원이 이렇게 없어서 공예를 누가 지킬 수 있겠느냐. 그러면 각자가 독자 생존해야 되는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게 좀 불만이고요. 아까 그 광장께서 이제 이 공예 말을 좀 설명하실 때 현대 공예가라고 컬렉션한 분들은 다 굉장히 어른들이에요. 학생들,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현대 공예가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설정되는 건가 이런 게 대해 좀 제 나름대로 좀 궁금한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 지금의 20, 30대를 우리가 끌고 가지 않으면 이 공예 그 제가 오늘 여기 간다고 몇 친구한테 얘기하니까 뭐 질문을 안 해요 보면. 근데 그런 건 아직까지 이제 그들에게 어려운 메시지인데 여기가 20, 30대를 위한 적극적인 그 아까 MZ세대 우리 인구의 절반이고요. 문화의 절반을 끌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앞 10년 지나면 그들이 대세가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이 공예박물관에 입구에 좋은 선생님의 작품도 중요하지만 지금 20, 30대 끌고 가지 않으면 그들이 왜냐면 그들은 지금 무신사라는 테라스에서 전시를 하고 있고 또 그런 패션 회사와 다 이렇게 전시하고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들하고 협업하고 쥐들을 불러내서 같이 쥐들의 그림과 같이 성수동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흡수하기는 어려운데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의 공예 섹션으로 끌고 들어오냐가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관장님 설명해 주고 보고 20대 자리는 어디지? 늘 봤거든요. 제가 오면서 마당도 보면서 20대는 어디에 놓을 수 있을까? 이들 굉장히 잘 만듭니다. 아마 보시면 놀랄 만큼 잘 만드는데 단지 기술에 떨어짐이 있겠지만 우리가 만드는 공예 개념을 완전히 깨고 다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들은 공예든 아트든 디자인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으면 되는 건데 이 부분을 이제 우리 관장님께서 좀 이런 좋은 기회에 그들 위한 스페이스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당부를 드리고자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좀 설득이 길게 좀 질문 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네, 뭐 대답보다는 설득되었습니다라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MZ세트를 위해서 저희가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설득되었습니다. 네. 저희 이제 두 분께서 플로어에서 질문하신 게 이제 플랫폼에 대한 문제하고 그다음에 지금 세대의 변화를 어떻게 수용해서 그 기관에서 그들이 원하는, 근데 꼭 그들이 원하는 거라기보다는 어쨌든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고집해왔던 여러 얘기들의 이제 갈래들을 새롭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들리고요. 방법들은 되게 많겠죠. 네, 관장님이 지금 여러 가지를 준비하시겠다고 하셨으니 MZ 세대들이 많이 유입되는 또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플로어에서 받겠습니다. 네, 혹시 또 오늘 꼭 하셔야겠다 이런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해주십시오. 기회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라서 딱 한 분만 얘기. 저 맨 뒤에. 예, 안녕하세요. 저는 권원덕이라고 하고요. 가구를 만들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공예가입니다. 좋은 말씀들 되게 많이 들었고요. 그 중에서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여쭤보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가구를 만들고 이제 나무를 다루는 사람이지만 이제 공예품이라고 이제 붙어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공예라고 하면 뭔가 잘 만들어짐에 대한 만듦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공예품으로서 이게 딱 그 적합한 정도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이렇게 잘 만들지는 않더라도 뭔가 이제 공예적인 가치가 따로 이제 부여될 만한 부분들이 있을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그냥 간단하지만 한번 듣고 싶습니다. 뭔가 잘 만들어진 거에 대한 가치를 공예품으로 이렇게 딱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뭐 그 영상도 좋고 뭐 금속도 좋고 돌도 좋고 뭐 다양한 분야에서. 아까 그 토니 프라이라고 하셨나요? 장은태 선생님 인용하신 그 글에 공예라는 게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걸, 더 많이가 아니라 더 나은 걸 만드는 거라고
했던 그 책의 내용을 인용해 주셨는데 그 말이 답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만들어야 합니다. 네. 그 정태 선생님 말씀하고 계신 시민공예라는 것도 그 최공원 선생님도 두 분이 다 같이 말씀하셨지만 그냥 취미공예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일종의 대안적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거라서 그냥 이게 무슨 사이버 세상에 대한 위로 그런 수준은 아니고 공예라면 잘 만들어야 한다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공예를 한다라는 거 하고요. 우리가 공예에 대한 가치를 논한다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공예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좋은 공예를 하는 것, 좋은 작품, 좋은 공예품에 대한 것은 다르죠. 그러니까 연필을 쥐고 이렇게 하는 이 행위를 하는 그 결과물을 다 우리가 연필화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연필화가 될 수 있으려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다 인정받을 때 그것이 우리가 연필화라고 부르듯이 공예도 누구나 합니다. 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에서 좋은 공예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분들은 우리가 늘 그냥 연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작품이라고 우기는 거하고는 다른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저희가 지금 뮤지엄으로서 가지고 있는 앞으로 나갈 MZ세대와 더불어 나갈 저희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해야 할 것은 그렇다면 그 밸류의 스탠다드는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더 연구를 해 나가야 할 과정인데요. 실제 저희 공예박물관들 하면서 많은 공예인들, 공예 작품들 만나고 있는데 손을 보면요. 공예라는 게 정말 정직하게 반복해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손에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박물관에서 선생님들 손만 다 찍고 있어요, 요새. 그 손이 보일 수 있는 그 정직함, 그 열심, 그 계속한 반복, 그 반복이 솔직하게 대답을 해준 과정들이 손에 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아까 말씀해 주신 최공원 선생님이나 다 말씀해 주신 그냥 상징적인 손이 아니고 그것이 다 녹아있는 정말 삶이 그대로 붙어있는 손을 저희는 지금 공예의 손으로 찾고 있고 그리고 있고 기록하고 하자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에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공예 DNA를 쭉 열심히 해나가는 것 그것이 공예이지만 실제로 좋은 거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역설로 저는 선생님 말씀을 이해했고요. 꼭 잘 만들어 주십시오, 선생님. 정말 그 마무리가 아주 훈훈하게 저희가 되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집중하셔서 이렇게 포럼에 이렇게 함께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뭐 많은 질문들, 각자의 문제들, 또 질문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어떤 새로운 생각들 이렇게 품고 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장시간 동안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시간이 부족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마감을 해야 돼서 너무나 많은 그 시간 오랫동안 이렇게 집중해 주시고 같이 논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드리고요. 오늘 이제 각자 이제 안고 갈 공예 지표와 좌표에 대한 어떤 물음들 가지고 가실 거고요. 올 가을에 이제 청주 공예 비엔날레 잘 성공적으로 개최되시길 또 기원드리고 곧 서울 공예박물관도 안정적으로 개관하시길 다시 한번 이렇게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포럼에 관한 그 방송 영상은 6월 30일에 청주
공예비엔날 홈페이지에서 먼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참고해 주셔서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너무 오랫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